자녀 수술 앞두고 마취하면 머리 나빠진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많이들 하시죠.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듣는 순간 가슴이 진짜 덜컥 내려앉는데 정말 우리 아이 전신 마취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그 질문, 오늘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살 미만 소아의 전신 마취와 뇌 발달에 대한 논란인데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목표가 뭔가요? 막연한 불안감은 걷어내고요. 과학적인 근거랑 실제 병원 형상의 목소리를 모아서 부모님들께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는 거죠. 와, 딱 제가 원하던 거예요. 사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걱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그 기원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미국 FDA의 공식 경고.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맞아요. 그게 오해가 많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럼요. 자, 그럼 그 걱정의 시작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네. 이 모든 논란의 불씨를 지핀 건 사실 동물 실험이었어요. 동물 실험이요? 아, 뭔가 느낌이 오네요. 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어린 쥐랑 원숭이에게 우리가 흔히 쓰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충격적이라니 어느 정도였는데요?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현상, 전문용어로 신경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이게 관찰된 거예요. 네. 뇌세포가 죽는다고요? 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적해보니까 학습 능력이나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세상에,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왜 유독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에게 이 문제가 더 집중되는 건가요? 어른들은 괜찮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로 취약성의 창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취약성의 창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아이의 뇌가 한창 초고속 인터넷망 공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속 인터넷망 공사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약 3살까지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를 거치거든요. 아, 막 회로가 연결되는 시기군요. 맞아요. 전국에 광 케이블을 막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마취제들이 이 공사의 필수적인 신호체계, 그러니까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하거나 NMDA 수용체를 억제하는 식으로 영향을 줘요. 아, 그러니까 한창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뇌 발달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동물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생물학적 근거까지 있으니 네, 규제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2016년 미국 FDA의 공식 경고였군요.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 제목만 보고 엄청 겁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축적된 동물 실험 결과랑 초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FDA가 약물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3살 미만 아이들 맞추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마취 자체가 뇌에 안 뒀다는 공식 인증처럼 들렸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데요. FDA가 경고한 조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조건이요. 첫째, 3시간 이상의 장시간 마취. 그리고 둘째, 반복적인 마취. 딱 이 2가지 경우에 한정돼요. 잠깐만요. 그럼 짧게 한 번 하는 마취는 애초에 경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네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상도 3살 미만 소아와 임신 3분기 임산부로 딱 정해져 있고요. 심지어 이게 마취를 금지한 것도 아니라고요? 네, 금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권고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아, 권고. 이 수술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혹시 몇 년 뒤로 연기해도 괜찮은 수술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의사와 부모가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였어요. 아, 예를 들면 미용 목적의 수술처럼 급하지 않은 건 굳이 이 시기에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였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몰랐네요. 금지가 아니라 신중한 논의를 위한 권고였다니. 이런 논란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면서요. 스마트 토치라는 이름이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런 논란을 그냥 놔둘 순 없으니까 FDA와 국제마취연구학회, 즉 IARS가 손을 잡고 스마트토치라는 민관 파트너십을 만들었어요. 아, 스마트 토치. 네, 여기서 소아 마취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동물 실험에서 시작된 공포가 FDA의 경고로 이어졌고 이제 그걸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동물 실험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실제 사람에게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스마트 토치 연구가 답을 좀 줬나요? 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인간 대상 연구 이야기네요.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순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스마트 토치의 지원 등을 통해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 3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3가지나요? 네, 판다, 가스, 그리고 마스크 연구예요. 판다, 가스, 마스크. 이름들이 다 귀엽네요. 우선 판다 연구, 이건 어땠나요? 판다 연구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안심시켜준 연구인데요. 오, 소아외과에서 굉장히 흔한 서회부 탈장 수술,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딱 한 번 전신 마취를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네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8살에서 15살이 되었을 때 마취 경험이 없는 본인의 형제자매와 IQ나 주요 신경인지 기능을 비교해 본 거예요. 와, 형제자매랑 비교를 했군요. 네, 그러면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인 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오, 비교 대상을 잘 정했네요. 그래서 결과는요? 두근거리는데요? 결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와, 정말요? IQ나 다른 기능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요? 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진짜 강력한 증거인데요? 네, 단 한 번의 짧은 마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위안을 준 연구죠. 그럼 두 번째, 가스 연구는 어땠어요? 이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요? 가스 연구는 전신 마취와 척추 마취를 비교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미만의 마취는 두 그룹 사이에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신경 발달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 이것도 괜찮았네요. 다만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이야기요? 네, 후속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번 마취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약간 저하될 수 있다는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반복적인 마취. 아까 FDA 경고에도 있었던 그 단어가 또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스크 연구도 비슷한 결론이었나요? 네, 마스크 연구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살 이전의 마취에 2번 이상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장애나 기억력 문제의 위험이 아주 약간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어요.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이 3가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뭔가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한 번의 짧은 마취는 걱정할 시준이 아니다. 네.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아주 긴 시간의 마취는 여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한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다. 와,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선 아, 그럼 무조건 3살까지는 수술을 미루는 게 정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의사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요? 네. 마취의 잠재적 위험, 그것도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위험을 피하려다가 수술 지연으로 인한 명백하고 훨씬 더 큰 위험에 아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명백하고 훨씬 더 큰 위험이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아외과에서 가장 흔한 수술 중 하나인 서회부 탈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걸 그냥 3살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탈장 구멍에 껴서 피가 안 통하는 감돈이나 교획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고 최악의 경우 장을 잘라내거나 고환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와, 마취의 잠재적 위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직접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이죠. 와. 다른 수술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잠복고환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최적의 수술 시기인데 이걸 놓치고 18개월 넘게 방치하면 영구적인 불임 가능성이 커지고 나중에 고환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군요.
또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수술적 응급 상황이에요. 네, 눈 수술이 응급 상황이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 들어봤어요. 아이의 뇌가 보는 법을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백내장 때문에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가 그 시기를 영영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중에 수술을 해줘도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서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취의 위험을 따질 상황이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는 게 뇌의 발달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증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통증의 역설이요? 우리가 마취의 독선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술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 자체가 발달 중인 뇌에는 엄청난 독으로 작용해요. 통증이 뇌에 독이 된다고요? 네, 심한 통증은 뇌의 정상적인 시냅스 형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마취는 아이의 뇌를 통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마취를 위험 요소로만 봤는데 오히려 뇌를 지키는 보호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방패의 재질을 걱정하느라 방패가 막아주고 있는 칼날의 무서움을 잊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방패를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 방패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노력, 최신 연구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가 마침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2025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인데요. 오, 한국 연구라니 더 반갑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균형 마취라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예요. 기존에 널리 쓰이던 흡입 마취제, 세버플루란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신 다른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쓰는 방식이에요. 오, 뭘 쓰나요? 하나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덱스메데투미딘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짧게 작용하는 진통제 레미펜타닐입니다. 마취제는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 약과 진통제를 더한 거군요. 되게 이상적인 조합 같은데 결과가 어땠나요? 자, 여기서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새로운 균형 마취 그룹과 기존의 표준 마취 그룹 사이에 아이가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경 발달 지표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네. 잠깐만요. 차이가 없었다고요? 저는 당연히 새로운 방법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럼 이거 좀 실망스러운 결과 아닌가요? 아니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그런가요? 두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첫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준 마취 방식도 단기 수술에서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 기존 방식도 안전하다? 네, 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덱스메데토미딘 같은 약물이 마취로 인한 잠재적 신경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보호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덱스메데토미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신경 보호제 역할을 한다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보통 덱스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 덱스. 이 덱스라는 약물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마취로 인한 뇌의 염증 반응이나 세포 사멸을 줄여주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취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네. 우리 아이의 수술을 앞둔 부모님들께 최종적으로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꼭 필요한 수술이라면 한 번은 너무 걱정 마라. 이건데 맞나요? 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단 한 번의 수술이라면 마취가 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술을 미뤄서 생기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럼 그 FDA의 경고는 결국 불필요하거나 연기해도 괜찮은 선택적인 수술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꼭 필요한 치료 목적의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통이에요. 주치의, 외과의사,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 그쵸.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이 수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불안감이 해소되고 오히려 확신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취를 위험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잖아요. 네네. 통증으로부터 뇌를 지키는 방패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그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덱스 같은 신경 보호 약물을 연구하고 마취가 뇌에 미치는 아주 미세한 기전까지 이해하게 되는 이 과정이 언젠가는 단순히 뇌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호를 넘어서는 단계라면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수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마취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에요. 와, 통증으로부터 뇌를 지키는 방패가 미래에는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은 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니까요.